자,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또 한번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산업적인, 선호하는 산업적인 이런 산업 섹터를 봐야 한다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조금은 피해야 할 산업 섹터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현재 투자하고 계신 그런 기업들이 이 산업 섹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저도 한번 그런 논리적으로 좀 풀어가 볼 테니까,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우리가 피해야 될 혹은 좀 우려스러운 산업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가려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산업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자,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지금 현재 현대차를 대충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차의 중국 비중이 과거에 20%, 과거 20%까지 최고치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5%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중국 정책에 따라서 자차를 사게끔 자꾸 유도를 하고 정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현대차에 대한 이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쪽에서 실제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젊은 층 사이에서 젊은 층들이 대부분 이제 외제차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가 사실 이제 성장 돌파구가 러시아랑 브라질인데요. 사실 러시아하고 브라질 쪽이 저유가 측면을 맞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브라질 쪽에서는 이제 그 GDP가 올라오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신흥국에서 현재 올라오고 있지 않는 게 조금은 아쉽다. 물론 이제 앞으로 여기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중국 비중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걸 메꿀 만한 곳이 국내나 러시아랑 브라질 쪽이었는데 사실상 그게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으로 주가 부양지수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하면서 시장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던 상황이 있습니다. 좀 같이 한번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봉 주봉으로만 보더라도요, 과거에 지금 26만 9천 원, 과거 30만 원 대비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2년 동안 바닥을 기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 쪽은 딱 투자할 만한 적기는 바로 이익률 회복이랑 이런 신흥국 쪽에서 그러니까 차에 대한 판매가 높아졌을 때, 혹은 뭐 전기차나 수소차든 뭔가 입지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가 올라오면 현대차 투자하시면 돼요. 괜히 자동차 부품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얘가 지금 현대차 퍼도 지금 6, 7구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줄 뭐 해도 비슷비슷할 겁니다. 차라리 완성품의 현대차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투자를 하실 거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부동산 건설주 이런 쪽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상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좀 편안하게 집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신혼부부들이 자리를 안착하면 또 아기를 낳고 이제 그 아기가 점점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기업 총수들을 초청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고민 중에 하나가, 당신네들한테 하나 좀 이렇게 총수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
부동산 가격 다운 시켜주면 내가 선물 하나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 생각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다운을 어떻게 시킬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대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부동산 정책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2018년에 공급이 최대입니다. 수도권이든 공급 최대에다가 정부 정책까지 압박을 한다 그러면 가격 하락,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성장에 대한 흐름이나 내수에 대한 활성화가 사실 부동산에 영향을 굉장히 끼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주들이 아무리 주가에 대한 실적이 좋아도 현재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좋게 봤던 건설주 중에 하나였던 기업이 대형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이었는데 심지어 대림산업마저도 주가가 안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건설주도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어느 정도 좀 걷어들이거나 조금 한 발 빼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넘어가서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내수주하고 유통주인데요. 다 이게 내수주에 다 포함이죠. 유통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수주가 결국에는 지금 안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여행객들은 많이 늘었어요. 아웃바운드에 대한 여행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근데 그 국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여행 가서 돈을 왕창 쓰고 오죠. 쓰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서 쓰진 않아요. 인바운드에서 쓰지 않아. 그러니까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야. 여행은 많아졌지.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으로 또 소득 이런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죠. 부동산 정책들이나 사실 규제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들은 점점 그런 소비 위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사드 영향, 중국 사드 영향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에 대한 중국 관광객들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수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살아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주들이나 뭐 이런 유통주들은 지금 완전 주가가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좋은 주식도 지금 현재 못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수주도 사이클이 돌긴 돌아요. 이렇게 돌긴 도는데 사실 이게 오래 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풀려야 이런 것들이 풀려야 실제 내수가 조금씩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출범할 때는 내수가 살 수 있는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내수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중국 사드에 대한 영향으로 더 심화를 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에 대한 미사일 이런 것들도 다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이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애들은 화장품주들도 사실상 쉽지 않고요. 그 관련 중국 관련 매출이 일어나는 중국 관련주들도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꺾였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거를 실제로 안 사요. 안 사고 있고 화장품주들. 그래서 실적이 엄청 꺾였고 실제로 만약에 사드가 이게 사드가 잘 해결돼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사실 제일 먼저 사야 될 섹터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 걸 사주는 품목 중 하나가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 기업들, 면세점주들, 그런 기업들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련의 매출 영향이 있는 애들은 조금은 피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또 유통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편의점주.
자, 편의점주들은 왜 사지 말아야 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의점주들은 지금 완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편의점주 지금 BGF 리테일, GS 리테일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사실 그런 모멘텀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또 영향을 줬던 게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상승을 했다. 최저임금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사실 가장 알바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타격을 일단 1차로 받고 최저임금제가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마트가 위드미에서 이마트 24로 바뀌었거든요. 이마트 24로 전환하면서 얘 무슨 선전포고를 했냐면 우리 노브랜드 여기 들어갈 거다. 카페형 노브랜드 다 한번 보여주겠다 했는데, 자, 이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브랜드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자기 자체 PB 상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편의점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태까지 편의점 애들이 고가로 받았던 그런 가격들이 다 가격에 대한 치킨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편의점 점주들이 더 싸게 더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이점을 해준다니까? 그러면 기존의 GS 리테일이나 BGF 애들이 다 이마트 24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마트가 좀 더 저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남아있는 편의점주들은 솔직히 긴장을 엄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치킨 게임의 본 게임이 시작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성장을 계속 해오다가 결국에는 이마트가 뛰어들면서 치킨 게임에 대한 시작이 본격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이제 뭐 내수주의에 대한 영향 다 지금 뭐 좋아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의점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되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가세요. 통신주인데요. 통신주는 사실상 이제 오늘 결정이 다 됐어요.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SK텔레콤, KT, LG U+ 있는데요. 사실상 통신주들은 과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회만 잘 보면 참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IoT,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 다음 5G, 뭐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통신주들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불안할 때마다 통신주들은 보통 방어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죠. SKT 같은 경우는 배당을 또 많이 주는 이슈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통신 가격을 인하를 자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신규 가입 고객자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기존 가입 가격자 뭐 이런까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공방에 대한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사실상 이게 딱 종료가 되는 딱 그냥 악재가 다 이제 다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노이즈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이상 향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계속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계 기업들의 추세를 보면 통신 가격 인하하겠다는 그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 정책에 어찌 보면 조금 거꾸로 가는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섹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더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은행주들도 사실상 좋았다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높았다가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고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언제쯤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않고 있고, 지금 고용지표나 이런 실업률 지표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에 대한 섹터가 그런 지표들이 올라야 명분이 쓰는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명분이 쓰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딜레이하는 것도 있는 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체금리, 뭐 대출에 대한 연체금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인하해라. 정부에서도 인하해라, 니네 인하. 가격 인하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정적인 거죠. 추가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은행주들이 또 주가가 전체적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보험주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보험주도 같은 경우도 무슨 마련을 해놔라 이런 거에 대한 지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보험주들도 같이 연관을 같이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또 2차 피해를 또 보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 규제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 섹터들이 하나하나씩 지우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할 기업들이 섹터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런 이렇게 산업 섹터가 갈 만한 애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는 애들이 제약 바이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게임주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시장이 이제 조금씩 불안하다 그러면 이 제약 갈 만한 섹터가 없으면 제약 바이오로 밀기 시작합니다. 이제 2015년 때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수주 베이스로 하는 기업들, 수주 베이스, 건설, 조선, 수주. 이유가 뭐냐면요. 2018년부터 IFRS 15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자, IFRS 15를 회계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는 현금을 받는 시점부터 실적이 찍히고 그 다음에 인도받는 시점, 인도받고 현재 실제 돈을 받는 시점, 그때가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설 업종이 길어지잖아요. 수주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가 그 해에 별로 없다 그러면 마지막 하는 물량들이 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에 대한 그 회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수주 베이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산업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다소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회계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IFRS 15가 적용이 되면 수주 베이스의 산업 섹터들이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업종 중에 건설, 조선, 수주 베이스의 장비 업종들이나 그런 업종들은 사실상 좀 어느 정도의 현금 받는 시점에 대한 실적이 카운팅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더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냉정하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아무튼 체킹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을 했고요. 저희 카페에서 난생체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좀 저희 커뮤니티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의견 이렇게 또 나눠보고 공부할 수 있는 카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사실 이번 주말에도 편히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MI 파트너스의 이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